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수족 냉증은 계절과도 상관없죠. 찬 기운을 느낄 만한 온도가 아님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일상의 불편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문제일까요?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수족 냉증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질환으로 인한 수족 냉증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수족 냉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손발이 얼음장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차면 그런 표현을 할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걸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수족 냉증이 혈액순환의 문제인가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수족냉증, 손발이 차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다 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혈액순환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원인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부위가 찬 온도가 측정했을 때 하강된 경우도 있지만 네. 온도는 낮지 않은데 혼자서 스스로 자각하기에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말초까지 혈액이 정말 잘 안 간다고 하면은 어떤 말초 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도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들은 어떤 뭐 신경적인 부분들이 늘리거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그런 수족냉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혈순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혈액순환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기혈순환은 주로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에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혈액순환은 일반적으로 정말 어떤 혈액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이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 펌프 작용을 해서 뭐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부분들로 가는 거가 됩니다. 네. 결국 이제 혈액순환이라고 하면 뭐 혈압을 측정할 수도 있고 뭐 맥박이나 혈류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단순한 혈액순환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기혈이라고 하면은 결국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 물건을 돌리거나 하는 이제 에너지나 기능적인 의미를 포함을 하는 거고 네. 혈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이제 우리 혈관을 따라서 있는 혈액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수분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 역할 또는 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혈장이나 어떤 기능적으로 기관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혈액까지도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혈순환 장애라고 하면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뭐 어여이라 그래서 순환되지 않는 나쁜 피라든지 또는 뭐 담음이라 그래서 순환되지 않는 수분에 같은 그런 넓은 범위의 그런 용어로 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혈액순환과 기혈순환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족 냉증이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많은 요인들이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의 원인들은 원인들 여러 가지 분명히 질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아직은 딱히 하나로 해서 명확한 원인들이 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혈증과 당뇨병 이런 말초 혈관 질환들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자율신경병증이라 그래서 또는 말초 신경병증, 신경적인 부분에 뭔가 문제여서 나는 손발을 좀 차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여성의 그런 생리 주기라든지 뭐 폐경이나 이런 호르몬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올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류마티스 질환이나 뭐 디스크나 말초 신경염이나 혈관 질환 또는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러한 질환들뿐만 아니라 그 수족냉증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체질보다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체형과 우리가 기혈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은 주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수족냉증이 좀 더 많고 또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 그러면서 근육량이 좀 적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얼굴도 창백하고 안면도 피부도 좀 건조하고 그리고 평소에 입도 잘 마르고 또 이제 갈증도 많이 느끼고 하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비기혈라고 하는데
비위 기운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수족냉증이 조금 더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기본적인 어떤 질환적인 부분과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원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수족냉증이 오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 요인들에 따라서 증상이나 처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인 질환이 명확하게 있으면은 당연히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또는 뭐 다른 질환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렇지만 어떤 그런 기질적인 질환이 아니고 또 나타날 때는 한의학에서는 기능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 우선 이제 수족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기를 구워준다. 그러니까 뭔가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잘 돌게 해주는 그러한 보양시켜주거나 또는 혈액을 순환을 잘 시켜주는 치료 방법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히 혈액뿐만 아니라 우리가 혈액 순환이 됐을 때 가뭄이 되면은 이제 물이 말라서 잘 흐르지 않게 돼서 우리가 혈어하다고 하는데요. 또는 네. 뭔가 부족해져서 오는 허증인 경우에는 보혈시켜주는 피를 좀 채워주게 하는 그런 약들이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뭔가 자꾸 막히는 순환되지 않는 어혈이나 또는 순환되지 않는 수분인 담음 증상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고 어혈이 풀어지게 해주는 그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진단할 때 한의학에서는 뭐 신양허냐 또는 뭐 비양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신양 기운을 복돋아주는 약을 쓰느냐 또는 비양 기운을 복돋아주느냐 또는 어혈을 없애주느냐 담음을 없애주느냐 이런 처방들이 각각 바뀌고 다른 처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들으면서 순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해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한조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혈순환이 안 되면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건강한 거는 머리 쪽은 좀 시원하게 해야 되고 발은 따뜻하게 한 그런 상태들이 건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대가 돼서 뭔가 좀 뭐 병리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상열하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갱년기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증상이 안면홍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얼굴 쪽은 이제 열이 나가지고 답답하고 뭐 땀도 줄줄 나고 하면은 정말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얼굴도 이제 붉게 돼서 굉장히 불편하면서 그런 반면에 또 오히려 손끝 발끝은 굉장히 차고 시리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온도 변화, 체온 변화 조절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얼굴이 뜨거우니까 몸을 차갑게 했더니 여전히 손발은 차서 뭐 오히려 시린 것 때문에 또 같이 뜨겁게 하면 위로 열은 더 오르게 되고 하는 것처럼 어떤 병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상열하한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열이 많고 손발이 차가운 거 이제 상열하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발이 차가워질 수 있어서 그럼 족욕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족욕도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상열 하한 증상이 생기는 거는 조절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이제 수화기제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는 시원하고 따뜻한 시원하고 그런 균형들 뭔가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결국 이제 아래쪽에 있는 신수라 그래서 신장 기능의 수분들을 잘 덮여줘서 위로 올려주고 위에 있는 열기 심화 우리의 심장은 또 좀 약간 시원해야지 그런 건강을 유지를 하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결국 그랬을 때 머리를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체 쪽, 발 쪽 이런 부분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신 순환이 되거나 체온을 좀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좀 하체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위장이나 비장 기능이 떨어져도 수족냉증이 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수족냉증의 여러 요인 말씀드릴 때 우리가 비기허다, 비양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비위 기능이 역할이 우리 몸에서 운화를 해서 어떤 음식을 섭취를 하고 기운을 전신으로 퍼뜨려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또 나오는 얘기가 비주사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위 기능이 사지 말단을 주관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신체에서 심장과 이들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사지 말단까지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비위 기능이
기능이 열심히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퍼뜨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될 때 수족냉증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급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급체를 해서 뭔가 딱 막혔을 때는 음식으로 채워졌는데 얼굴도 창백해지고 손도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손가락에 힘도 빠지고 뭐 심지어 심하면 저린 증상까지도 느끼는 것을 경험하신 적들이 있을 건데요. 바로 이런 것처럼 비위 기능이 딱 막히면은 중간에서 우리 몸에서 신체 가장 중앙에 있어서 중간 어떤 길목이 막히는 교차로가 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기능이 약하게 되면은 그런 수족냉증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런 양상들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은 비장의 기능이 약한 그런 소화력도 좀 떨어지고 얼굴도 좀 창백하고 또 이제 항상 좀 무기력하고 땀도 좀 식은땀도 잘 나고 이러한 그런 양상들을 보였을 때 비기 허가 돼서 수족냉증이 오는 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체했을 때 손이 차가워지는 게 또 그런 이유인 거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족욕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겠네요. 네, 아무래도 족욕도 근데 조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체하면은 비주사말이라 그래서 체했을 때 우리가 합복혈이라 그래서 손가락 끝에 있는 부분을 이제 꾹꾹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끝 엄지손가락인데를 좀 뭐 침으로 해서 뭐 피를 살짝 내서 따주는 거를 이제 민간요법에서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도 뭔가 풀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체했을 때는 단순히 뭐 이제 족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끝 발끝도 이제 좀 잘 주물러 주면서 좀 완화시키고 풀어주는 것들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답답하거나 하면은 또 오히려 뭐 너무 족욕을 해도 오히려 좀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좀 전신적으로 이제 복부 쪽이나 아랫배 쪽까지도 올 수 있는 약간 반신욕이 되면서 좀 이완을 좀 시킬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반신욕이 도움이 되는 거군요. 찜질도 좋은 방법인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손끝 발끝 비주사말이라고 하는 것이 비위 기능이 사지에도 반응을 하지만 사지 말단을 자극을 해서 비위 기능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손발이 차지면은 손끝 발끝도 주물러주고 또 이제 핫팩도 되고 또는 이제 복부 쪽으로 좀 핫팩을 댔을 때 오히려 이제 긴장됐던 그런 횡격막이나 또는 비위 기능들 이제 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완시키면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좀 차가운 부분들 복부 쪽이나 또는 이제 손끝, 발끝 이런 부분에 뭐 따뜻하게 하거나 찜질을 해주는 것도 임시적인 방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를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자, 그렇다면 말초혈관의 문제는 또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수족냉증과 관련된 말초혈관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뭐 레이노이드병, 레이든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레이노이드병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온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말 그대로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도 차갑고 색이 또 변하고 저리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에서 허혈 발적이 생기고 그러면서 피부 색깔이 바뀌는 그런 질환까지도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그런 나타날 때에는 단순히 수족냉증인지 아니면 이런 레이노이드증인지에 따라서 또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이 변한다고 하셨는데 말초혈관이 손상됐거나 할 때는 뭐 특징적인 의심 증상이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감각이 이상하거나 온도가 차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레이노이드증처럼 이제 좀 심한 경우들은 오히려 손가락 발가락이 창백해지거나 심하면은 뭐 청색증이라 해서 뭐 정말 이제 파란빛을 좀 띈다든지 어떤 색깔 변화가 되면서 뭐 저리거나 시리거나 뭐 감각 이상이 오거나 심한 경우는 이제 통증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초 혈관까지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좀 눈에 봐도 좀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뭐 잠깐 있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유지가 된다든지 자꾸 색깔이 좀 유지가 되거나 하면은 어떤 혈관 손상들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들은 좀 정확히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톱을 꾹 누르고 있다가 떼면 색이 돌아와야 하는데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을 땐 그렇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혈관들은 뭐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혈관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돌아오는 이제 회복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눌리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손가락에 전기가 오게 하는 그런 장난을 칠 때 손을 꾹 눌렀다가 하면은 순간적으로 뭐 빨갛게 피가 찼다가 다시 이제 차가워지면서 뭐 저리거나 하는 느낌, 전기 온 듯이 하는 그런 어릴 때 하는 그런 놀이도 하는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색깔도 돌아오고 감각도 이제 돌아오고 뭐 찌릿하거나 이런 감각 이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뭐 색깔도 잘 안 돌아오거나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상처가 나거나 뭐 궤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생기는 경우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데요, 또 수족냉증을 여성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나 성별과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성에게 있어서도 이제 수족냉증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남성들은 이제 젊은 남성들 요즘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고 또는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해서 체중이 좀 영양이 불균형한 그런 젊은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나이가 조금 더 많을수록 남성에게는 또 수족냉증이 좀 많이 나타나서 이런 분들은 단순히 어떤 질환들, 뭐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뭐 고혈압, 당뇨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내분비 질환에 대한 검사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거는 정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양기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서 남성에게도 수족냉증이 좀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의 변화 또는 월경의 변화 또는 임신 출산 또는 이제 폐경기 좀 더 이제 굵직굵직한 호르몬 변화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과 겹치면 수족냉증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어떤 개인의 남성, 여성 모두 다 신체 그런 상태, 나이나 연령 또는 다른 기저질환의 여부에 따라서 수족냉증은 모든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다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수족냉증의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볼 때 증상은 어떨까요?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은 뭐 증상만으로 봐서 어떤 원인 질환을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손발이 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강도나 뭐 또는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원인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수족냉증이 나타나면서 다른 기저질환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그런 다른 증상들, 뭐 저리거나 통증이 있거나 뭐 또는 다른 뭐 혈액 검사상으로 이상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원인인 뭐 레이노이드병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목 디스크라든지 해도 오히려 손발이 저리면서 차가운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도 특정적으로 손가락이 있으면서 손목 쪽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찌릿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고 특정 부분으로 손을 꺾었을 때 또 아픈 통증이나 저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더 악화되면은 그런 것을 좀 예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또는 다른 약물들을 먹으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 있으면은 그 증상 자체만으로 해서 감별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른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기저질환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족냉증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체질도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몸이 찬 사람도 있고 열이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손발이 차다고 하는 나는 체질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상 체질로 얘기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어떤 모든 사상 체질에서 뭐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이 손발이 누가 더 많다라기보다는 각 모든 체질보다는 체력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기어하거나 조금 기운이 없거나 이런 것일 때는 좀 더 손발이 찬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식체를 했으면 내가 음식을 체했으면은 체질에 상관없이 다 손발도 찰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뭐 좀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일을 하더라고 식사를 잘 못했어도 양기가 부족해서 손발이 차질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진단할 때 한의학에서는 이제 양기가 허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양기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열이라 그래서 피가 좀 잘 뭉치고 뭔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수분 대사가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담음이라
노폐물하고는 노폐물이 쌓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체질로 일방적으로 딱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또 치료는 침이 도움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혈순환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침을 놓으면 우리가 자율신경계통을 좀 완화시켜서 혈류순환이나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혀 있거나 순환이 안 될 때에는 침 치료를 해서 말초까지 혈류 개선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의학에서 양기가 말 그대로 부족하다, 뭔가 체력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피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약을 통해서 좀 채워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침과 연결돼서 같은 혈자리에 놓을 수 있는 치료가 뜸 치료가 있는데 결국 이제 뜸 같은 것은 이제 침의 그런 같은 경혈자리에 따뜻한 쑥의 온기를 보통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뜸 치료도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과 뜸 치료도 얘기하셨지만 요즘은 또 부항과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도 있지 않나요? 네, 기본적으로 부항 치료도 기본적인 우리가 음압을 걸어서 음압을 줬다가 혈액은 피를 한번 쭉 당겼다가 해서 이게 빨갛게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류순환을 좀 개선시켜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이제 좀 사혈을 해서 피를 좀 내서 뭔가 막혀있는 피를 좀 돌리게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침의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의미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고요. 특히 이제 어깨나 이런 부위 또는 허리 부분들이 근육이 뭉쳐있으면서 좀 딱딱해지는 경우들은 부항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좀 근육들도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자리에다가 침을 놓거나 해서 전침 자극을 해서 오히려 그 특정 주파수의 자극을 해서 근육도 좀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목표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약 처방도 내려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나요? 네, 기본적으로 한약 처방들은 개인 맞춤에 따라서 하는데 말 그대로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킬지 양기를 북돋을지 그냥 단순히 비기운을 좀 올려주는 쪽으로 할지 또는 뭐 스트레스를 완화를 시켜줄지 막힌 거를 어혈을 풀어줄지 하는 것에 따라서 약 처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기운을 올려주는 뭐 황기나 인삼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피를 보충시켜주면은 뭐 당귀 청궁이나 하는 그런 보혈시켜주는 약들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양기를 북돋을 때는 우리가 뭐 흔히하게 생각하는 뭐 녹용이나 이런 것들 아주 보하는 약들을 좀 써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약재들이 써서 어떤 단순히 그 한 가지는 아니고 각각의 처방들을 좀 만들어서 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요. 차나 음식은 어떨까요? 생강차를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생강차, 수족냉증 하면 생강차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생강차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생강이 매콤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고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도 얘기할 때 생강이 비위를 건강하게, 그러니까 비위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수분 대사를 좀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강인데요. 물론 또 이제 그 특유의 그 매운 성분들이 뭐 진저롤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위액도 좀 분비를 시켜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면서 뭔가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도 좀 열을 좀 올려주는 그런 쪽이어서 우리가 뭐 감기 걸렸을 때 좀 생강차 먹으면 좀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땀도 쭉 나는 것처럼 이런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비위 기능도 좋게 해주고 수분 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추 괜찮을까요? 네, 부추도 기본적인 성질은 따뜻하다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양기를 보충해주고 피로감도 개선하고 면역력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추를 먹을 때 약간 매운맛이 있는 알리신 성분이라는 게 우리 장염 효과도 좋다고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몸이 차면은 탈도 잘 나고 장염도 잘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속이 냉할 때 장염도 잘 오거나 할 때는 부추를 먹으면 오히려 속도 좀 따뜻하고 편하게 되면서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는 좀 부추를 좀 더 넣어서 먹는다든지 하는 거면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좀 수족냉증이나 이런 거에도 좋은 음식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족냉증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희령의 기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입니다. 행동이나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일까요? 예,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요즘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이제 오버싱킹 한다. 오버싱킹 한다. 네, 이런 말이 유행인데요. 네.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 과잉 생각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잠을 자지 못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머릿속이 계속 뭔가 복잡하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삶이 꼬여갑니다. 네. 사실 오버싱킹만큼 우리를 압도하는 게 없는데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책에 보면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의 저자가 스스로 그걸 증명해냈는데요. 책의 저자가 롭 다이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멘토이면서 동기부여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네. 이분의 삶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9살 때 독립을 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됐어요. 네. 피자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배달 일을 하면서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10시간씩 일에 삶을 쏟아 부으면서 영업에 매진을 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업에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나중에는 2,000명의 영업사원을 교육하고 키워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몇 년 후에 그가 마주했던 건 그만큼 일에 몰두를 하니까 피폐해진 몸과 또 망한 회사 그리고 투자금마저 모두 날려버린 현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랬군요. 내 인생이 끝났구나. 네. 나는 원래 집안도 그렇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버띵킹이 시작된 거죠.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그럽니다. 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던 거죠. 계속 내면에서는 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망한 삶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고 고민하기보다 거침없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라는 걸 확신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고 삶을 바꾸기 시작하다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일단 행동에 나서라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자가 동기부여 강연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의 많은 부분이 일단은 이분의 경험에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에 과연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한 뭔가를 떠올려요. 네. 하지만 저자가 책에 소개하고 있는 뭐라도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냥 알람이 울리면 네. 다시 울리기 버튼 누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일어나기. 예.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 정리하기. 예. 그리고 매일 아침 1시간 아내와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누기. 이게 그가 하기 시작했던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반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몸을 먼저 움직이는 행동 메커니즘을 터득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저자는 일단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어쩌면 머릿속에서 당신이 만들어낸 가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은 행동을 하나 실천할 때
그 두려움들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책은 우리를 옴쭉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안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해부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의 핵심은 우리의 뇌가 행동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행동 자동화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직접 했던 것처럼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자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침대를 일단 정리하는 겁니다. 즉각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는 거죠. 예. 출근 전에 짧은 산책을 하는 겁니다. 또 하루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 되게 사소한 것들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의지를 뛰어넘는 실행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반복되는 저자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을 마이크로 액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복하다 보면 뇌의 구조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일종의 실천의 루틴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책은 행동을 지속하고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뭔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저자는 이걸 도파민 보상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의 놀라운 힘을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일부터 행동을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반복되는 마이크로 액션이 뇌의 구조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실천의 루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 나은 삶을 꿈꿔요. 그렇죠. 바라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을 꿈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인간관계의 복잡한 고민도 해결되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현실이 잘 바뀌지 않죠. 왜 그럴까? 저자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현실이 바뀔 리가 있냐? 그렇네요. 라는 거죠. 누구나 다 생각과 희망과 꿈은 갖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네. 그런데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 네. 그리고 실패한 나를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지레짐작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와 불안에 속아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가짐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몸을 움직이라는 거죠. 네. 행동 자동화 패턴을 익히게 되면 작은 성취감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는 만성적인 불안과 습관적인 미루기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꿈꿨던 멋진 삶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삶의 궤도 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데요. 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 인생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마이크로 액션이 모여서 그것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면 레벨업 또는 점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매일 반복하는 수많은 사소한 행동이나 습관, 마이크로 액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네. 그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독서가 시작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몸이 먼저 반응하는 1%의 행동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또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이 행동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자는 행동이 생각을 바꾼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주변에 보면 준비되면 시작한다.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언제 되냐고요. 사실 자기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네. 완전한 준비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행동하면서 재조정하는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인간의 뇌는 공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 속에서 그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걸 학습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시작하지 못하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 공포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무턱대고 시작하자니 실패할까봐 두렵고 그렇죠. 그냥 손을 놓고 있자니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네. 그러면서 계속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존하지 않는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저자는 공포라고 하는 건 사실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극복해야 할 대상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공포이면서 네. 동시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기폭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에 성장의 비밀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단번에 걷나요?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몇 번 넘어져야 되거든요. 넘어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걷는 방법을 깨치는 아이들처럼 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처럼 또 모르는 분야의 새로운 수업을 들어보는 것처럼 네. 우리는 늘 어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도 이걸 이겨내면서 스스로의 안전지대를 넓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행동도요. 사실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저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이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옴쭉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저자는 오랫동안 신경과학과 뇌과학을 연구해 왔는데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본인의 삶에 직접 적용을 해서 누구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 자동화 패턴을 완성해냈습니다. 네. 그 방법의 핵심은 뇌를 재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뇌는요. 네. 아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의 뇌가 계속 성장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뇌의 가소성 이론인데 네. 신경 가소성 이론. 인간의 뇌는 수많은 반복을 거듭할 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뇌의 세부 구조를 바꿔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이나 습관을 마치 자동 조정 장치처럼 그렇게 움직이도록 재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뇌를 재설계하는 방법은 네. 첫 번째, 어제와 다른 행동 한 가지를 시도할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소확성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소확성이요? 예. 이게 뭐 소확행에서 한 단계 발전한 건데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작은 승리를 수시로 얻어내는 것, 작은 성취감을 만들어내는 것, 마치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뒤에 있는 나머지 도미노 조각들도 네. 우수수 줄줄이 넘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성공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사건처럼 생각하지만 수많은 마이크로 액션, 작은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네. 결국 모든 도미노 조각이 넘어지는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동 자동화 패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마이크로 액션이 모여 커다란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가 변할 때까지 작은 행동을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건데요. 공감이 됩니다. 근데 또 의지가 부족하면 이게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바로 이제 그런 부류에 해당을 하는데요. 네. 반복하는 거 되게 지루하죠. 아우, 힘들죠. 예, 그리고 뇌가 바뀔 때까지 뭔가 하나를 계속한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사실 모두가 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책은 일종의 보상 시스템을 가동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보상 시스템이요. 이걸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예를 들자면 이거 예예요. 꼭 따라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까지 내가 운동을 성공하면 주말엔 치킨을 먹자. 보상을 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주듯이 네.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보상을 선사하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부여하고 도파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 네. 이 패턴을 설계하는 것. 이게 습관 설계라고 하는 건데 그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면 행동 자동화 패턴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꾸준함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최근 소개하고 있는데 루틴 개발하는 겁니다. 일종의 의식이라는 거죠. 의미 있는 관행, 루틴을 의미를 하는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식을 전략적으로 반복적으로 잘 활용하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왜 어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서기 전에 자기만의 특별한 루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동기부여나 자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일상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데 물론 그런 일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저자가 분석하기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네. 의식과 루틴을 통해서 자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들은 의식, 이 루틴이 자유를 창조한다는 이 부분을 명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기보다 차라리 목표에 관심이 없다고 속 시원히 말하는 편이 낫다. 저 이 말 딱 책에서 발견하는데 왠지 제 얘기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반성하게 되네요. 예, 이게 다소 거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잖아요. 그 가운데 시간이 없어요. 참 말 많이 하거든요. 저자는 그건 목표에 관심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말을 꼭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운동이 그만큼 당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 거고요. 네. 사업을 쌓아 올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사업이 당신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나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가족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사람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네. 된다는 건데요. 저자는 만약에 당신에게 정말 뭔가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낼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과 건강으로 이끌 것이다. 그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행동해라 기억해야겠습니다.
책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였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펀의 캐리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